150여 년 전 어느 날 밤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정확히 1864년 비밀병기 헌니가 개발됐고 역사상 최초로 작전에 성공한 잠수함이 됐다. 헌니호는 적군의 가장 큰 전함을 침몰시켰다. 그리고 헌니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늘날까지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누가 이 최첨단 병기를 타고 전투에 참가했던 것일까? 아주 오래전 그날 밤에 헌니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헌니호의 수병들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전사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헌니호는 다른 시대에서 온 타임캡슐이다. 그동안 헌니호의 운명에 대한 단서는 바닷속에 있었다. 약 140년이 흐른 후 마침내 헌니호가 발견되어 인양됐다. 헌니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후 처음으로 법의학 수사를 통해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를 통해 헌니호의 최후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헌니호를 조사하게 될 연구팀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법의학 인류학자 더그 오슬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미소니언 협회에 소속돼 있다. 린다 에이브람스는 계보학자로 현장에서 찾아낸 DNA를 분석해 탑승자들의 신원을 밝혀내게 될 것이다. 수석 고고학자인 마리아 제이콥스는 수집한 자료를 통해 헌니호와 수병들의 최후에 대해 알아낼 것이다. 법의학 조각가인 샤론 롱은 수병들의 두개골에 살을 붙여서 140여 년 만에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해리 페코렐리는 잠수부이자 해양 탐험가이다. 그는 1995년 헌니호를 발견했던 팀에 참여했었고 이번에는 내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연구팀은 21세기 법의학 기술을 총동원해 19세기의 미스터리를 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헌니호의 탑승자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잠수함을 열어야 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철판을 조금 들어올리기 위해서 바깥쪽에 일련의 쐐기들을 박아 넣었습니다. 조금만 들어올리고 그 안으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다른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잠수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헌니호 수병들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알려진 내용은 1864년 2월 17일 미국은 북부 연방군과 남부 연합군으로 나뉘어 남북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북군의 함대는 남부의 항구를 포위하고 있었고 남부 연합은 북군의 봉쇄를 해제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러한 희망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 헌니라는 이름의 잠수함이었다. 잠수함은 이미 시운전 중 2번이나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그날 밤 3번째 지원자들이 헌니호를 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으로 출발한다. 해가 진 후 그들은 프로펠러를 돌리기 시작했다. 목표물에 접근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북부근 전함 중에서 가장 큰 푸사토닉 호가 해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다. 유일한 조명이었던 촛불은 경보기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촛불이 꺼지면 산소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9시가 조금 되지 않았을 때 헌니호가 조준을 하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갔다.
몇 분 후 허니호가 후사토닉 호의 선체에 어뢰를 발사했다. 허니호가 빠져나가며 줄을 당기자 기폭 장치가 작동했다. 그날 밤 허니호는 적군의 전함을 침몰시킨 최초의 잠수함이 됐다. 잠시 후 허니호에서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푸른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허니호는 사라졌다. 수병들도 두 번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약 140년 동안 이 역사적인 유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보물 사냥꾼들도 성과가 없었다. 유명한 흥행사 P.T. 바넘이 10만 달러를 내걸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995년 소설가 클라이브 커슬러가 조직한 탐사팀이 마침내 잠수함을 발견했다. 헌녀는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 흙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헌녀의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헌녀를 통째로 인양하기로 한다. 해양 고고학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헌녀는 통째로 인양된 철선 중에서 가장 컸다. 그들이 찾은 배에 금이나 보석은 없었다. 대신 배 자체가 값어치가 높은 역사적인 보물이었다. 주변에는 방해물이 많고 선체는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다.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스티브 라이트가 오션 여링사와 함께 인양 작업을 지휘했다. 저는 커다란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장기지요. 거대한 흡입관 2개를 헌니호의 양쪽 끝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강철 트러스를 흡입관 위에 놓게 된다. 잠수함 밑에 있는 모래를 쓸어내고 패드를 댄 기계를 선체에 연결할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보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했다. 마침내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1864년) 이후 처음으로 잠수함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 작업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금부터 헌니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헌니호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 남부연합의 기록에 지원자들이라는 언급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영원히 사라졌다. 얼굴이나 신분도 공개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유일한 정보는 헌니호의 함장 이름이 조지 E. 닉슨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장 180cm 정도의 금발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엘러베마주 모빌시에 애인이 있었다고 한다. 애인의 이름은 퀸이 베넷. 퀸이의 가문에서 이 사진이 나왔다. 퀸이가 딕슨에게 금화를 주었고 딕슨은 그 금화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1862년 테네스주 샤일로에서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날 아침 딕슨의 부대가 집중적인 포화를 받게 된다. 그때 북군의 총알이 딕슨을 향해 발사됐다. 하지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퀸이의 금화에 총알이 박혔다고 한다. 금화가 딕슨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화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해도 딕슨의 인간됨을 알 수는 없다. 헌니호 수병들의 신원을 알아내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팀의 목표는 두개골 8개의 얼굴과 신원을 밝혀내는 것이다. 최고의 단서는 잠수함 안에 있던 수병들의 시체에서 나올 것이다. 연구팀의 바람대로 사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았다.
사체가 발굴되면 더그 오슬리가 작업을 시작한다. 더그는 미국 최고의 법의학 인류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웨이코 사건에도 참여했었다. 이 사건은 FBI와 사교 집단의 충돌로 8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또한 그는 연쇄살인범 제프리 데머의 수사에도 참여했다. 그가 뼈를 조사해 수병들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것이다. 현재는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법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T 촬영, DNA 분석, 화학 반응 검사. 이를 통해 한 세기 반이나 된 뼈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뼈에서 얼마만큼의 정보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인간의 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제 일은 그 뼈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였죠. 대퇴골의 길을 통해 탑승자들의 키를 계산해냈다. 그들이 아주 작았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중에는 키가 180cm나 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딕슨은 아니었다. 소문에 의하면 딕슨 중위는 키가 18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173cm밖에 되지 않았죠. 딕슨의 명성 때문에 키까지 과장됐던 것이다. 딕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된 것 같아요. 그의 키도 부풀려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허니호 수병들은 당시의 평균 신장에 비해 2.5cm 정도 컸다. 일부러 작은 사람들을 선발했더라도 높이 120cm의 잠수함에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잠수함이 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마리아 제이콥슨이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당시 허니호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다. 총길이 12m의 잠수함. 당시에는 잠수함 자체가 새로운 것이었고 잠수함이라는 말조차 없었다. 허니호가 인양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디자인은 예상 밖으로 매우 정교했다. 선체는 곡선을 이루며 점점 줄어드는 형태였다. 선체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길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물살을 가르는 뱃머리 같은 디자인이었죠. 수세기 동안 발명가들은 수중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400년대 후반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잠수정을 설계했다. 1600년대 네덜란드의 발명가가 잠수정을 만들어 영국에 팔았으나 실전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적군의 전함을 공격한 최초의 잠수함은 터틀호였다.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군함을 공격하는 데 투입됐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남북전쟁 당시 남군은 데이비즈라고 하는 반잠수 어뢰정을 개발했지만 배를 가라앉히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허니호는 무언가 달랐고 잠수정을 새로운 경기로 끌어올린 허니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허니호는 멜러스트 탱크와 다이브 플레인을 이용해 수면으로 떠오르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막대기가 다이브 플레인을 연결합니다. 딕슨이 여기에 있는 핸들을 잡고 조정을 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잠수함의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허니호의 조타 시스템은 매우 놀라웠다. 딕슨은 조이스틱으로 조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이스틱과 방향탄을 이용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펠러에 붙어있는 플라이 휠이 크랭크 축의 효율을 높여주었다. 이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우현에 있는 크랭크 축을 작동시켰을 겁니다. 약간 이상한 점은 헌리호가 우현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잠수함을 발견했을 때도 인양할 때도 그런 모습이었죠. 크랭크 축을 돌려 움직이는 방식은 원시적이었고 속도도 느렸다. 하지만 원자력 엔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은밀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크랭크 축마다 조금씩 각도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로 다른 시점에 최대의 힘을 내면서 부드럽게 프로펠러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거죠. 리벳조차도 잠수함의 유체 역학을 고려해 만들어진 듯했다.
일반적으로 리벳을 박은 구조물의 경우 리벳의 둥근 머리 부분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헌리호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외장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체 역학적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심각한 결점이 있었다. 공기를 공급하는 스노클이 불량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잠수를 할 때는 내부에 있는 공기만으로 버텨야 했다. 물 위로 올라가 해치를 열다가는 전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물 위에서는 선체가 얼마나 안정적이었을까요?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밤이었죠. 바다에서 해치를 열 경우 아주 쉽게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미 2번이나 침몰했었고 그로 인해 13명이 사망했다. 두 번째 침몰에서는 재정 담당자였던 호러스 헌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그는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고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잠수함에 물이 차며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치는 바닷물의 압력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결국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잠수함을 끌어올렸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가 있다. PGT 뮤리가드 장군이 기록한 내용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다. 이 불쌍한 병사들은 끔찍한 모습으로 뒤틀려 있었다. 초를 움켜쥐고 있는 병사들은 출입구를 열기 위해 애를 쓴 듯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병사들은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검게 변한 얼굴에는 절망과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인 몸부림이 유골에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첫 번째 침몰 당시에는 시체가 너무 불어서 해군이 초대형 관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좁은 해치를 통해 사체를 꺼내기 위해 톱으로 사체를 절단했다. 세 번째로 헌리호에 승선한 병사들 중 일부는 두 번째 침몰을 목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원을 했다. 딕슨과 그의 부하들은 남북전쟁의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셈이다. 이 병사들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와 출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팀이 잠수함의 내부를 조사하면서 헌리호 수병들의 유골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단서가 있었다. 해리 페코렐리가 3차원 컴퓨터 이미지를 통해 수병들의 정확한 위치를 재현해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헌리호의 3D 지도입니다. 잠수함 안에서 발견된 사체와 뼈 등을 XYZ 좌표로 기록한 것입니다. 잠수함이 침몰할 당시 탑승자들의 위치가 확인됐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잠수함 안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침몰 당시 수병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뼈들도 뒤섞이지 않았겠죠. 심지어 크랭크 축에 붙어있는 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잠수함에 물이 차고 익살 위기에 처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명쯤은 해치 쪽으로 몰려가 마지막 공기를 마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잠수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남아있던 산소를 전부 다 사용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해저로 내려가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조류 때문에 크랭크 축을 작동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둘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잘못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흥분하고 아드레날린이 끓어오른 상태였으니까요. 누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이 알겠죠. 사실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하다.
수병들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법의학팀이 잠수함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작업 끝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다. 뒤집어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네요. 에즈라 챔벌린, K중대, 1861년 9월 6일 입대. 의외의 발견이었다. 놀랍게도 이 인식표의 주인은 북부 연방군 병사 에즈라 챔벌린이었다. 왜 허니호에 그의 흔적이 있는 것일까? 북군의 스파이나 탈영병 아니면 전쟁 포로들이 있었던 것일까? 북군의 스파이요?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뭐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계보학자에게 넘겨졌다. 군인들의 시체가 일부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유가족을 찾아 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미 국방부는 린다 에이브람스에게 연락을 한다. 린다가 인식표의 주인이었던 에즈라 챔벌린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찰스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코네티컷에 그의 흔적이 있었다. 가족묘가 있는 공동묘지의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전투 중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렇다면 왜 8번 자리에 있는 남자가 그의 인식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전장에서 가져온 기념품이었을 겁니다.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이 시체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망한 북군의 물건은 남부에서 제법 비싸게 거래됐다. 잠수함에 있던 수병이 직접 훔쳤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서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8번 자리의 남자는 누구일까? 나이로 볼 때 조지프 리자웨이라는 이름의 병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남북전쟁 당시 복무를 했을 만한 나이대에 조지프 리자웨이라는 남자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 남북전쟁 이후까지 생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의 철자를 조금 바꾸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메릴랜드에 리자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850년 인구조사 기록에서 조지프 리자웨이라는 남자가 속해 있는 가문을 발견했는데 성의 철자가 RIDGAWAY였어요. 연령대도 맞았습니다. 린다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남북전쟁 기념비에 리자웨이라는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철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요. RIDGAWAY라고 하더군요. 범죄를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린다는 8번 수병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했다. 140년이나 지났지만 잠수함에서 발견된 수병들의 유골에는 DNA가 보존돼 있었다. 린다가 친지를 찾아낸다면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발견된 DNA는 모계를 통해서만 계승되는 특별한 종류의 DNA였다. 리자웨이의 일부 친척만이 이와 같은 DNA 조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같은 DNA 조합을 가지고 있는 후손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난 1월 인류학자와 논의한 끝에 땅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찾아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프 리자웨이의 여동생이었다. DNA를 통해 조지프 리자웨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뭐가 나올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년간 촉촉한 땅 속에 보관돼 있던 사체는 어떤 상태일까? 과연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DNA가 있을까? DNA가 잘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치아입니다. 치아요. 진짜가 아닌데요? 틀리를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네요. 의치는 모두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무덤 깊숙이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여동생의 유골은 거의 부패한 상태였지만 의외로 머리카락은 잘 보존돼 있었다. 연구팀은 모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샘플을 채취했다. 모근은 DNA가 집중돼 있는 곳이다. 머리카락은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중앙 신원 확인 연구소로 보내졌다. 이곳에서는 DNA 샘플을 이용해 실종된 군인들의 친척을 알아내는 일을 한다. 리자 웨이의 동생에게서 나온 DNA를 8번 수병의 두개골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며칠이 걸린다. 그동안 법의학 조각가 샤론 롱이 수병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샤론은 망자들에게 얼굴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그쪽이 싫어할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밝혀낼 거예요. 샤론이 두개골 위에 표시를 하며 얼굴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먼저 얼굴의 부위마다 다른 피부의 두께를 표시하고 있다. 얼굴 전체에 같은 두께로 피부를 만들어 붙이면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했던 일, 마셨던 술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나 비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슬픈 얼굴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얼굴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 일단 눈의 구멍은 안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귀는 코를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잇몸의 높이로 입술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 마침내 8번 수병의 얼굴이 완성됐다. 이 사람이 조지프 리자 웨이일까? 하와이의 DNA 분석 결과는 일치였다. 8번 수병이 조지프 리자 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린다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아냈다. 그의 아버지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리자 웨이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나갔다. 16. 리자 웨이의 고향 메릴랜드에서는 많은 이들이 남부연합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자 웨이가 헌니호에 자원한 것은 아닐까. 더그 오슬리는 워싱턴 DC에서 다른 수병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있었다. 경험이 풍부한 법의학 분석가는 치아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아를 살펴보면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며 치아를 보면 무엇을 먹었는가를 알 수 있다. 먹는 음식이 치아에 나타난다. 미국 남부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치아에서 옥수수의 동위원소가 발견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밀, 보리, 호밀 등이 주식이었다. 헌니호 수병들의 치아에서도 식습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남부인의 치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4명에게서 발견된 동위 원소가 북유럽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민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니호의 수병 전원이 남부 출신은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중 절반이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병 4명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주 뜻밖의 전개입니다.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번 수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코가 눌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죠. 이건 부상으로 인해 변형된 건데요. 바로 코의 이 부분이 다치면서 오른쪽으로 휘게 된 거죠. 남북전쟁 전 몇 년간 이 남자의 인생이 두개골에 기록돼 있었다. 말하자면 터프가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처들이 발견됐죠. 오른쪽 뺨 부분에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일반적인 경우, 자 보세요. 이런 식의 굴곡이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의 오른편이 무엇인가에 심하게 강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상처는 얼굴 복원 작업에서도 나타났다.
이 남자를 싸움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뼈가 휘어져 있고 광대뼈도 움푹 파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도 꽤 많이 마셨던 걸로 보입니다. 몇 주일 후 샤론이 3번 수병의 얼굴을 완성했다. 그는 유럽 출신이며 나이는 42살 정도로 추정된다. 그의 이름은 확실하지 않지만 생김새와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다. 한편 2번 자리의 또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19살 정도로 가장 어렸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전방 펌프를 조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필요할 때는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크랭크 핸들을 조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정보가 제공됐다. 그의 뼈에서 손상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19살이나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뼈 7곳에 헤르니아 증세가 있었고 척추 부분이 눌려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남자의 인생은 등뼈에 기록돼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육체 노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법의학 조각가인 샤론 롱은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본능에도 의존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아놀드 베커로 추정된다. 아마 독일인일 것이며 수병들 중 가장 최근에 이민을 왔을 것이다. 6번 수병 또한 유럽인으로 추정됐다. 그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별로 없다. 성은 밀러인 것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45세 정도.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남부연합을 위해 싸운 것일까? 어쩌면 헌니호 탑승자 중에서도 돈 때문에 승선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5번 수병. 20대 초반의 이 남자는 이름이 칼센으로 추정되며 노르웨이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칼센은 이전부터 남부연합의 사략선에서 일하며 북군의 봉쇄를 무너뜨리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지만 남부연합을 돕기 위해 나섰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적의 상선을 납포하고 있었죠. 어쩌면 자신도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이 남자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참전한 용병이었을까? 몇몇 사람들에게는 동기가 됐겠죠. 하지만 딕슨이 직접 대원을 뽑았을 겁니다. 한편 잠수함에서는 헌니호의 함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법한 물건이 발견됐다. 금화가 발견됐어요. 샬로 전투에서 딕슨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 금화일까? 세상에, 이것 좀 봐, 이것 좀 보세요. 총에 맞은 자국이 있어요. 딕슨의 전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듯했다. 그렇다면 딕슨에게 행운의 금화를 주었다고 알려진 퀸이 베넷의 이야기도 모두 사실인 것일까? 금화에는 샤일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퀸이 베넷의 이니셜 정도는 새길 공간이 있는데도 새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퀸이가 이 금화를 주었다면 목숨을 살려준 이 금화에 퀸이의 이름을 새겨 넣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퀸이의 얘기는 믿지 못하겠어요. 가짜 같아요. 그렇다면 퀸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딕슨의 사진은 진짜일까? 수년 동안 이 사진 속의 남자가 딕슨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법의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진 속 인물과 두개골의 주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닉 허먼 연구원이 디지털 변환 장치를 이용해 두개골의 주요 지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의 얼굴에도 좌표를 표시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두개골의 전체 길이가 사진보다 훨씬 더 길죠? 아무래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의 첫 번째 이미지 분석에서도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딕슨의 두개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조지 딕슨이 아니었다. 헌니호와 수병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퍼즐이다. 그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법의학 기술이 동원됐다.
컴퓨터 이미지 작업을 통해 조지 닉슨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깨뜨릴 수 있었다. 계보학을 통해 또 다른 수병의 이름이 밝혀졌다. 린다가 4번 수병의 신원을 공개했다. 인구조사 기록과 입대 서류를 근거로 그가 버지니아주 출신 프랭크 콜린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린다는 그의 사촌인 에드워드 고즈넬의 무덤을 찾아냈다. 이곳에서 콜린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DNA를 찾아볼 계획이다.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제발 이 두 남자가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체가 DNA를 제공할 만큼 잘 보존돼 있을까? 놀랍게도 관이 콘크리트 안에 보관돼 있었다. 사체가 잘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다. 관 또한 품질이 좋은 것이었다. 시작합니다. 아우, 곰팡이가 심하네요. 여기요. 놀랍게도 이 사체는 80년이 넘은 것이다. 얼굴은 곰팡이로 인해 훼손돼 있었지만 보존 상태는 매우 좋았다. 분리가 되는데요. 틀리예요. 리자 웨이의 경우처럼 의치는 치아 샘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쪽을 볼게요. 하지만 뼈는 상태가 매우 좋았다. 오른쪽 대퇴골. 오른쪽 대퇴골이요. 이번에도 육군의 신원 확인 연구소로 샘플을 보냈다. 계보학과 DNA 분석을 통해 프랭크 콜린스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사이 더그는 이번에도 치아를 통해 또 다른 수병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해내고 있었다. 이 남자의 치아 사이에는 작은 흠들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로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분명히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선원이나 뱃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느질을 잘해서 유니폼 같은 옷에 술을 놓아서 장식을 하고는 했을 겁니다. 샤론 또한 흠을 발견했다. 이 치아 사이의 흠에 완벽하게 맞는 것은 커다란 바늘입니다. 바늘을 꽂아놓는 핀 쿠션이 없을 때는 바늘을 잘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이빨 사이에 끼우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 린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어쩌면 콜린스는 선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구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흠이 생겼을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선원 경험이 없었다면 왜 딕스는 그를 선발한 것일까? 과학이 더 이상의 사실을 알아내지 못할 때도 연구팀은 맡은 일을 계속해 나가야 했다. 샤론은 콜린스의 성격을 이렇게 추측했다. 서양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는 마초맨이었습니다. 마초맨은 배짱이 좋은 남자들이죠. 어쩌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딕슨이 플랭크 콜린스를 선택한 이유였을까? 연구팀은 7번 자리에 있던 마지막 수병이 제임스 윅스라고 믿고 있다. 40세 정도로 남부연합에 속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이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윅스는 뉴욕에서 연방군의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전투 중 그의 배가 침몰했다. 그는 해안으로 헤엄쳐 나왔고 북군에서 탈영한 후 남부연합군에 입대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었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 남부연합에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7번 수병의 신원이 제임스 윅스로 파악되면서 헌니호 수병들의 신원 확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콜린스의 경우는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무덤에 있던 남자는 법적으로 콜린스의 사촌이 맞기는 하지만 혈연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린다의 조사에 따르면 프랭크 콜린스는 헌니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린다는 헌니호의 지휘관 딕슨 중의 과거를 캐고 있는 중이다. 그의 출신지는 어디일까? 사망한 시점에서 5년 정도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서 딕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텍사스에 사는 홀리 쿠탈렉이라는 여성이 선조들의 유품에서 허니호의 함장이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딕슨이 사망하기 2주쯤 전에 쓴 편지였다. 제가 3년간이나 추적했던 사람의 친필 편지입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 편지는 홀리의 선조인 헨리 윌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딕슨의 출신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 조지 딕슨과 이 가문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딕슨의 출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헨리 윌리의 가족은 오하이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딕슨은 홀리 양의 조상들과 살기 전에 잠깐 동안 모빌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부연합의 비밀병기를 조종했던 지휘관이 남부 출신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조지 딕슨은 북부 연방 소속이었던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추정된다. 샤론의 손에서 허니호의 함장이 모습을 되찾았다. 딕슨이 어떻게 허니호에서 마지막을 맞게 됐는지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다. 3년이 넘는 작업 끝에 잠수함이 깨끗이 비워졌다. 그리고 고고학자 마리아 제이콥스는 허니호의 최후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대략 1m는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 밸러스트 탱크에 이상한 구멍이 있습니다. 처음 이 구멍을 봤을 때는 선체가 뭔가와 부딪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사토니코의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왔던 배들 중 하나였을 수도 있죠.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잠수함이 해저에 있을 때 이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닻이나 다른 뭔가가 잠수함과 뒤엉키면서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나중에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전방의 해치를 촬영한 엑스레이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전방의 해치 쪽을 살펴봤는데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딕슨이 전방의 해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잠수함이 가라앉은 건 아닐까요? 왜 전방의 해치를 열었던 것일까? 어쩌면 딕슨이 진로를 확인하려 했었는지도 모른다. 이 뼈를 보면 마리아가 이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냈다. 여기 보이는 건 팔의 위쪽 뼈입니다. 정확히 딕슨의 왼쪽 팔뼈죠. 뼈 아래쪽에 이상한 물건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쌍안경으로 밝혀졌죠. 흥미롭게도 그는 몸에 쌍안경을 지니고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 걸친 채로 마치 방금 전에 사용한 것처럼 팔 아래쪽에 끼워두고 있었죠. 어쩌면 침몰 직전에 사용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효과적으로 쌍안경을 사용하려면 전방의 해치를 열고 밖을 내다봐야 합니다. 상체를 잠수함 밖으로 내밀어야만 멀리까지 제대로 볼 수 있죠. 딕슨이 바다에서 해치를 열었고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배가 잠기게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에 물이 찼던 거라면 탈출하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해리 페코렐리의 팀이 새롭게 발견된 뼈들을 3D 지도에 그려 넣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병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잠수함에 물이 찬 거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했던 것일까? 폭발의 충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기폭 장치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헐리호가 선을 당기며 빠져나가면 마치 수류탄에서 안전핀이 빠지는 것처럼 기폭 장치가 작동을 하며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때 폭탄과 연결된 선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후사토니코의 누군가가 총을 발사해서 폭발이 빨라졌을 수도 있고 폭발 현장에서 너무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허니호는 시험 단계였고 아무도 폭발의 여파를 예측하지 못했다.
분명 엄청난 충격이 잠수함에 몰아쳤을 것이다. 후스타톤이 고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딕슨의 부하들은 자신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고 결국 승자가 희생자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푸른 빛이 허니호에서 새어나왔다고 한다. 그들이 폭발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누가 등불을 흔든 것일까? 이건 역시 미스터리로 남았다. 최근 잠수함의 침몰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시됐다. 1864년 그날 밤 극심한 추위와 함께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찰스턴을 강타했다고 한다. 허니호의 수병들은 폭풍 속에서 귀환을 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산소를 다 사용하고 촛불도 꺼졌을 것이다. 수면으로 올라가 해치를 열 경우 전복될 수 있었다. 잠수함이 폭발 과정에서 손상됐다면 물이 서서히 차기 시작했을 것이다. 몇 사람이 크랭크축 위로 쓰러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배를 조종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다. 결국 8명 모두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의 배에는 물이 찼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수병들의 희생이 남북전쟁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은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수중 전투였고 잠수함 개발의 이정표가 되었다. 허니호의 후손들은 냉전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고 20세기의 다른 전쟁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과시했다. 허니호가 인양되고 4년이 흐른 후 탑승자들의 유골이 찰스턴 매그놀리아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그들은 더 이상 무명의 병사들이 아니었다. 현대 법의학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 주었다. 19세기에 살았던 닉슨과 리자 웨이, 미국인들, 유럽인들이 21세기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허니호의 수병들은 나이도 체격도 국적도 달랐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운명의 힘에 이끌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고 생명을 담보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